안녕하세요. 김소도 강사입니다. 오늘은 챕터 6 선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정부 형태와 이 선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정당, 이 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그 중에 선거, 정치에서 거의 핵심은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선거 부분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1번, 선거제도. 선거의 의미와 기능을 보시죠. 의미는, 자, 뒷부분, 간접민주주의에서 주권 행사의 기본적 수단이 선거의 의미입니다. 기능, 대표자 선출 기능, 여론의 반영 기능, 제일 중요한 권력 통제 수단과 책임 정치의 실현 수단,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은 지난 3강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보시죠. 보통선거의 반대말 제한선거, 평등선거의 반대말 차등선거, 직접선거의 반대말 간접선거, 비밀선거의 반대말 공개선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내용은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평등선거는 선거인의 투표 가치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 다음에 직접선거는, 자,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를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비밀선거는 알 수 없도록의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일단 알아두시고 문제를 통해서 더 깊게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선거구제예요. 자, 선거구제. 자, 선거구의 의미는 의원을 선출한 단위예요.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뭐 노원갑, 노원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선거구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선거구의 획정 기준. 자, 이걸 왜 세워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일 극명하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와 지역 기준으로 굉장히 나뉘는 지금 정당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서 반을 쪼개야 돼요. 쪼개야 되는데 여기에 20대가 뭐 한 60%, 20대부터 40대가 60%, 50대에서 그 이상이 40%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갑자기 이 지역을 딱 잘랐는데 이게 여기는 20대만, 여기는 50대만 모이게 잘랐더니 뭐 이런 모양으로 돼 있더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선거구에 있는 국회의원은 이쪽 젊은 층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고, 이쪽 층에 있는 사람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원이 있는 쪽이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만 유리하게 자르면 안 된다,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거구 획정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첫 번째로는 인구 대표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지역이나 행정 단위를 고려해서 획정해야 된다는 게 이 기준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2대1의 비율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돼요. 근데 이 2대1로 정했을 때 잘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이 잘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도 지역중 인천이 있어요. 인천은 김포 검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라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검단은 신도시 부분이 있고 구도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젊은 층이 굉장히 많고 여기는 노년층이 많다고 해요. 옛날에 여기 농촌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를 이렇게 선거구가 하나 둘이 있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자를 거냐 따라서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A당이 있고 B당이 있어요. 자, A는 내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많아요. 여기는 노년층한테 인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잘라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반면에 여기 층에서는 이렇게 잘라줘라 얘기하면은 여기에 젊은 층과 대치되는 노년층 후보는, 노년층이 좋아하는 후보는 안 돼, 이렇게 잘라줘 라고 얘기를 하겠죠. 각자의 이해가 대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으로 잘라야 된다. 자, 옛날까지는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선거구를 마음대로 짰던 거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하거든요. 뭐
정확한 그림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선거구가 있는데 이 게리라는 사람이 유권자 그 투표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가 많은지 해서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모양이 뭐 옛날에 개수인 셀리맨더 닮았다 해가지고 이걸 게리맨더링이나 한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사례로 완전히 지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는 사례로. 그게 게리맨더링이고, 그래서 이 지역 대표성을 굉장히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이 구가 하나의 구가 있는데 인구가 이제 그때 기준으로 좀 모자랐던 거예요. 모자라서 여기 다른 구들 이렇게 많이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땅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구역 나눠져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은 이렇게 묶던지 아니면은 이게 인구수가 안 맞는다면은 다음에 요렇게 묶던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있는 걸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역이나 행정 단위를 고려해서 획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유리한 거를 편의시킨 거다. 그래서 이거를 게리맨더링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저 일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권력은 배분이 힘들다. 그러므로 강제력을 띈 뭔가의 수단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3번 선거구 법정주의가 되는 거죠. 자,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다. 왜? 법률로 정해야 강제력이 있고 다툴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법률 제정하기 위해서 많이 싸우고 있죠. 57페이지입니다. 선거구 제도의 종류. 자, 보시죠. 자, 선거구의 종류에는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있어요. 이걸 나누는 기준은 선거구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선거구의 크기. 작은 선거구, 중간 크기 선거구, 큰 크기 선거구. 어떻게 돼요? 작은 크기의 선거구니까 대표수가 1인이겠죠. 그 다음에 중간 크기 선거구니까 좀 크니까 2에서 4인까지 뽑을 수가 있고 엄청 크니까 5인 이상 뽑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 결정의 방식이죠. 대표 결정의 방식은 자 1인의 경우는 다수대표제. 이거는 대표 선정 방식이죠. 다수대표제고, 자, 여기는 소수대표제라고 했는데, 자, 다수대표제는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표가 된다. 이 원칙이죠. 승자 독식. 그 다음에 소수대표제는 적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표, 이게 아니죠. 적은 수를 얻은 사람도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는 4등까지 되는 거고요. 중선거구는. 대선거구에서 5인 이상이니까 뭐 10명까지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자, 이런 대선거구 제도는 싱가포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장점과 단점을 아는 거예요. 이 선거구에. 근데 외우기 쉬운 방법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소선거구의 장점은 중이나 대선거구의 단점이다. 그리고 중이나 대선거구의 장점은 소선거구의 단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만 장점만 알고 계셔도 되고 둘의 단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 자, 장점을 보시죠. 다수당 출연으로 전국이 안정된다. 왜 그럴까요? 자, 다수대표제예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쨌든 좋아하는 그 당에 따라 갈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딱 양당제 좀 당은 되게 많지만 어쨌든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그 다음에 선거 비용 절감. 어떻게 돼요? 거기만 관리하고 한 명만 뽑으면 되니까 절감돼요. 그 다음에 관리도 용이하고 입후보자의 정보 파악도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수당 출연. 그 다음에 선거 비용. 그 다음에 선거 관리. 자, 근데 이 반대를 한번 보시죠. 자, 중선거구와 대선거구를 보시면은, 자, 다수당이 출연할 수 있겠어요? 2에서 4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각 당이 한 명씩 쭉쭉 나올 거잖아요. 여러 개의 당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단점이 되겠죠. 예. 군소정당 난립이죠. 그 다음에 선거 비용이 많이 들겠죠. 후보가 굉장히 많을 거니까. 반대죠. 반대가 되죠. 그 다음에 선거 관리도 용이하지 않죠. 너무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입후보자 파악도 쉽지 않겠죠.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단점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이 중선거구와 대선거구의 장점을 보시죠. 장점은 사표 발생 감소. 이게 제일 커요. 선거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표라는 거는 자기 표가 쓰임이 없게 되는 걸 사표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감소시키는 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거는 이 사표를 발생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합니다. 선거의 방식은.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고요. 비례대표의 대표를 늘리는 방안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표를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하에서 비례대표제가 많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수 의견 및 다양한 의사반영 유리. 어때요? 여기서는 소수표를 받은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적 인물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많이 유명한 사람일수록 유명한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이제 제일 유명한 얼굴만 하나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기타 좀 안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선거를 치르죠. 그 다음에 신진 인사나 새로운 정당의 진출이 용이하다. 정당 출연 용이. 그 다음에 인물 선택 범위 확대. 자, 그럼 이거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 소선거구의 단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사표 굉장히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구에서 A, B, C가 나왔는데 얘가 34%, 얘가 33%, 얘가 33%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빼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66%의 국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항상 선거제도는 발전을 해온다. 자, 사표 발생 많죠. 그 다음에 소수 의견. 반영 어렵죠. 왜? 이 둘이 소수로서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수 의견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신정당 출연이 힘들죠. 힘들어요. 지금 항상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당, 탈당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거를 하겠다 말만 하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게 나오면 깨지거든요.
새로 만들면 안 되니 가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만 던지는 거지. 예, 출하문은 거의 깨집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인물 선택의 범위가 축소되죠.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이나 그러니까 경남이나 전라도쯤에서 자, 경상도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또 전라도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쪽 사람들은 누가 나와도 거의 당선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 선택의 그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단점 한 가지 더,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이 각 제도에 대해서는 이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각각의 장점은 각각의 단점과 연결이 된다. 이 부분을 항상 이해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책에는 없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번 1인 1표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1인 2표제로 변경이 됐어요. 자,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어떤 A라는 사람이, A라고 하면 되겠구나, 갑이라는 사람이, 자, 정당은 A 정당을 지지하지만 나는 소문자 B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 투표를 할 때는 1인 1표제에서는 사람에 대해서만 투표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B 정당의 사람인 거예요. B 정당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B 사람이 좋아서 투표를 했는데 자기는 실은 A 정당을 좋아해요. 근데 B 정당에 투표를 한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가 B 정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 정당에서 비례대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의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했어요. 자, 정당에 대한, 자, 이런 경우죠.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 이 경우처럼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 의사가 왜곡되었다. 나는 A 정당 좋아하는데 왜 B 정당에 투표하게 돼 있느냐.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 자, 두 번째. 자, 직접 선거 원칙이 위반됐어요. 직접 선거의 원칙은 뭐죠? 내가 원하는 사람의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직접 선거의 원칙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나는 이 A 정당에 실은 비례대표는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더니 B 정당에 다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B정당에 그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비례대표가 뭐 5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1번 사람을 밀어주기 위한 건 아니다. 나는 저 끝에 있는 이 사람을 밀어주기 위함이다. 한데 이 사람한테 가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내가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에서 이렇게 순위를 정한 이 명부 자체가 이미 순위를 정해졌기 때문에 네가 뽑고 싶은 사람을 여기서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다음은 3번.
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평등선거는 투표의 가치예요. 자, 이거 보시죠. 자, 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위에서 이렇게요.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은 A정당을 좋아하고 A정당에 있는 A 후보를 좋아해요. 그래서 A한테 투표를 했더니 여기도 됐고 여기도 됐어요. 근데 의뢰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를 좋아해요. 자,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한 표로 2표의 효과를 얻었어요. 근데 얘는 한 표를 행사했더니 여기만 가고 여기는 가지 못한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가치가 2분의 1 하락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1인 1표제였는데 그 위원이 나와가지고 1인 2표제. 1인 2표제는 어떻게 변했겠어요? 한 표는 사람에게, 한 표는 정당에게, 이런 식으로 투표제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57페이지. 자, 평등선거 위반 사례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게리 맨더링이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게리라는 사람과 셀리 맨더. 자, 그 다음에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일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대표 결정 방식 보시죠. 아까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 보시죠. 1번 다수대표제. 의미는 최다 득표자 한 명을 대표로 선출한 제도로 소선거구제와 결합된다. 소선거구제와 결합된다. 자, 이건 보셨습니다. 그 앞에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보시죠. 자,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가 있어요. 자, 상대 다수 대표제는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대표가 된다. 절대 다수 대표제는 과반수를 취득해야 대표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의미를 보시죠. 의미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 장점 뭐겠어요? 쉽죠? 그냥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사표죠, 역시. 사표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진다. 대표의 역설이 발생한다. 왜요? 자기 표가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 이 사람 지지율이 막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한 33%, 이 사람이 32%, 뭐 이 사람이 뭐 20 몇 %쯤 된다고 해보세요.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투표해봤자 당연히 안 돼요. 너무 뻔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내가 여기를 하지 말고 그나마 나은 사람 중에 누구를 할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사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소수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지고도 또 이렇게 되면 안 하거나 또는 다른 데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상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자, 그 다음에 절대 다수 대표제는 자, 과반수를 획득해야 되고요. 특징은 이로 인해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강화되죠. 정당성을 얻는 거죠. 또 후보들 간 선거 연합이 발생하고요. 자, 후보들 간 선거 연합 발생하는 거는 나중에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그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 막 많이 이렇게 연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있는데, 자, 결선 투표제 한번 읽어보시죠. 과반수를 획득한 최다 대표자가 없을 때 1차 선거의 1, 2위를 상대로 2차 선거를 해서 과반수를 획득한 한 명을 선출한다 라고 했어요. 자,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특징을 쓰시죠. 결선
대표제는 자, 1. 대표의 정당성을 강화시킵니다. 과반수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죠. 2번 해야 되잖아요. 2번 해야 되고 만약에 계속해서 누군가 과반이 안 나오면 계속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자, 그 다음에 선호투표제를 보시죠. 유권자들에게 선호도가 다른 두 표를 주고 선호도에 따라 투표하고 선호표를 합산하여 절대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명의 당사자 선출한 제도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그 마지막에 한번 밑줄 치세요. 선거는 한 번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절대다수 대표제의 정당성을 얻고 싶은데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쓰시죠. 자, 선호 대표제라고 잘못 썼네요. 투표제인데 결선 투표제. 자, 1. 자, 장점은 뭐요? 시간과 비용 전략이죠. (2번)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게 전부 다 절대다수 대표제의 특징이에요. 이게 상대다수 대표제가 틀린 거는 사표를 줄이겠다는 그 의지와 또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그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그 특징은 다 둘 다의 특징이다. 어느 하나의 특징은 아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2번 소수대표제. 최다 득표자만이 아니라 소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도 일정한 범위에서 대표로 선출하는 제도로 중, 대 선거구와 결합되어 시행된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자, 중요한 건 3번입니다.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자, 의미.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별로 국회의원을 배분 선출하는 제도로요. 자, 장점의 최고는 기업, 사표 발생입니다. 사표 발생에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과 유승률을 최대한 일시킬 수 있고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그 세력에 비례하여 의회 구성을 반영하게 되고 소수장의 의회 진출의 가능성 높이고 정당 정치 구현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제일 큰 단점은 이거죠. 자, 니은과 디은인데요. 니은은 명부 작성이죠. 디귿은 군소정당. 이렇게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예전부터 문제가 돼서 이게 좀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한 그 견제를 하고 있긴 있어요. 명부 작성은 자, 어떻게 돼요? 옛날에 되게 많이 썼던 건데 대권주자쯤 되면은 만약에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권주자지만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지 어느 한 지역에서 인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창피하니까 명부 작성을 할 때 1순위에 놓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무조건 되는 거예요. 1등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명부 작성할 때 1, 2, 3, 4, 5, 6, 7, 8, 9, 10을 다 남자로 넣어버리고 11번부터 여자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은 10번까지 보통 돼요. 그러면은 다 남자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명부 작성에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금 대권주자들은 아직까지는 가끔씩은 이렇게 넣는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1번부터 홀수는 여자를 넣기로 돼 있어요. 비례대표를. 이런 식으로 좀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군소 정당이 난입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당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녹색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당들이 의석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비례대표로 의해서는 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어느 당 한 당, 어느 한 당, 어느 당 한 당, 어느 당 한 당, 그러면 알고 보면 국회에 막 수십 개의 당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수정당 난립으로 인해서 뭔가 정책의 그 흐름이 좀 끊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 저지종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뭐 나오진 않는 거니까 굳이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 몇 석을 얻은 그 정당이 하나여 비례대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군소정당의 난들을 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죠. 자, 4번 직능대표제는 직업별 이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대표하는 전 이거는 그냥 여기 그 명부 작성 시에 넣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보시죠. 그래서 이한 제도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선거구 법정주의라고 해서 그 앞에서 했었죠.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한 법으로 해야 된다. 이게 선거구 법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선거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의미 선거 과정을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제도인데 자, 목적 보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1번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고요. 2번 선거 과열을 방지합니다. 3번 재력이 부족하여 입후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후보자로 나설 기회를 보장하는 게 선거 공영제의 그 역할인데요. 주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그 선거 비용을 보존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을 득표를 하면은 선거 때 쓰였던 모든 금액이 보존이 됩니다. 국가 비용으로. 그래서 이 15% 넘는 게 굉장한 관건이죠. 예. 그리고 이 밑에 15% 10%면은 뭐 반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 공영제의 한 면이다. 그래서 이 선거 공영제를 좀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헌법상의 독립기관이에요. 선거는 독립적으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탄핵소추권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기관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지금 그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 선거의 종류를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몇 표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대통령 선거 때는 한 표죠. 무조건 대통령 누구 찍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국회의원은 2표예요. 왜? 지역구에도 찍어야 되고 또 당에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는 광역자치단체장에도 하나, 기초자치단체장 이거죠. 경기 도지사에다가 하나, 그 다음에 뭐 시흥시장 이런 거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도 2표를 행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4표를 하고 있어요. 4표. 자, 보시면은 광역의원,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있죠. 정당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 마찬가지 여기에도 의원이 있고 당이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4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하고 교육위원, 교육에 대해서도 2표죠. 이렇게 2표를 행사하고 있죠.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몇 표를 행사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선호 투표제가 있는데 이건 보시죠. 그 박스 밑에 줄만 칠게요. 일단은 선호 투표제는 1번 상대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번 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줄에 2번 끝에 부분입니다. 대표의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 선호투표제는 우리가 너무 안 쓰는 방법이라서
쉽게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만 풀어보면서 선거투표제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자,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고, 비례대표에 대한 설명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를 통해서 이 선거가 중요한 만큼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선거투표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